지금부터 2021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 그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강제실시권 인정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특허법원 권순밋 고등법원 판사님께서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이신 구성진 판사님도 함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특허법원에 근무하는 권순밋 판사입니다. 저는 이 세션에서 강제실시권의 국제적 동향에 관해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분들에게 고견을 청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 세션을 통해 귀중한 정보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양력 소개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휴스턴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계시는 세프나 쿠말 교수님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밤늦은 시간임에도 온라인으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앞 세션에서도 함께 하셨던 인도 델리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계시는 프라티바 M. 싱 판사님이십니다. 다음은 독일 미넨대학교 지식재산 및 부정경쟁과 사법학과장으로 계시는 안스가 오올리 교수님이십니다. 4세션에서도 함께 하실 예정으로서 현지 시각으로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온라인으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특허법원의 구성진 판사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민보건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권 면제나 강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발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강제 실시권 제도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 사태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 강제 실시의 유형 및 요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강제 실시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강제 실시와 관련한 재반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총론들이 구체적으로 각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약품 강제 실시 사례와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미 패널들께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집에 그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부득이 그 내용 중에 핵심되는 답변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패널들께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시간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화면 하단에 타이머가 표시될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 대해 패널들과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제 실시의 유형 및 요건에 대한 논의로 이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가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각국에서 특허권에 관하여 강제 실시의 유형 및 요건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특히 공공의 이익이란 요건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의약품 특허가 다른 특허와 차별된 요건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쿠말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강제 실시권이 있습니다. 28 USC 1498조와 베이돌법이 있습니다. 우선 제 1498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부나 정부 계약자가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게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의약품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제 1498조는 예외를 규정하여서 특허권자가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연방 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허권자는 금지 명령 구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어떤 사전에 통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이돌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에서 비롯한 발명을 포함합니다. 이 자금을 제공한 그 연방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상의 그 라이선스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제3자도 이 연구에 자금을 제공하였던 그 정부 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강제 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돌법 하에 개입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특허권자로부터 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런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정부기관도 개입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권리가 얼마나 유용한지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은 강제 실시 일반을 규정하는 법 규정은 없고 다만 우리의 정부 실시와 유사한 1498조를 두고 있고 나아가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특별한 경우에 강제 실시를 적용하는 베이돌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이돌법은 연방특허법 200조에서 212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인도의 싱 판사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싱 판사님은 특허권 외에도 여러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해서 매우 상세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싱 판사님. 모두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께는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강제 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집중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뭐 통신과 또 저작권법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집의 64쪽부터 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인도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84조, 특허법의 84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강제 실시권을 허여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특허 발명에 대한 그 일반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 특허청장에게 3년 만기에 강제 실시권 허여를 요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특허 발명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허 발명이 인도 영토 내에서 제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특허청장에게 허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92조에 따라서 중앙 정부가 그 통지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강제 실시권이 허여되는 것인데 이때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은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혹은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 혹은 그 공공의 비상업 사용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유가 있다면 중앙 정부는 제92조에 따라서 통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확정이 먼저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야 되고, 또한 이 특허권자 입장에 부합하는 최저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특허 청장은 이 공익을 고려해서 강제 실시권을 허용합니다. 그 공익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해석은 68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올리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리 교수님. Thank you very much. Good morning from Munich. 안녕하세요. 미넨에서 인사드립니다. 강제 실시권은 사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사실 2017년도에 드디어 왕자의 키스를 대법원의 키스를 받아서 깨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허권자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유럽에는 사실 강제 실시권의 허여를 허용하는 그 이후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이 통합 특허 법원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그 강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독일 특허법에서 강제 실시권을 2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적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렌드에서의 그 우위를 이용한 그 행사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베이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례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24조를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권리자로부터 이 사용자가 적절한 상업적 조건에 따른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익의 경우에는 거의 다 제약, 의약품 관련입니다. 다른 기술 분야에서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다른 시판 제품이 보유하지 않거나 동일한 정도로 보유하지 않은 치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명일 때는 이것이 사유로 인정을 받아서 이 공익을 바탕으로 강제 실시권이 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조금 란티그라비아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 실시권이 허가가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판 제품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적기에 이제 허가가 되기 위해서 각 사례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그 신청이 접수가 되어야 하고 접수도 적기에 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와 독일은 정부 실시와 재정에 의한 강제 실시 두 가지 유형의 강제 실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판례로 공익의 범주와 의의를 규율하고 있는 것도 유사해 보입니다. 한 가지 의외인 점은 EU 전역에 걸친 강제 실시권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구 판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법원 구성진 판사입니다. 오늘 강제 실시 제도에 관해서 여러 나라 패널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한국 강제 실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특허법은 강제 실시 제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유형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가 특허 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이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2유형은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의 재정 청구에 의한 것인데 대표적인 사유는 특허 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하고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또 특허 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또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의 보전 등 국민 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는 이른바 공공적 산업 분야에 속하고 그 발명을 긴급하고 널리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의약품 특허의 강제 실시의 경우 차별화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한 재정 청구의 경우는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 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또 전시사변 등 비상시이거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한 때라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하선언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인 강제 실시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강제 실시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전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있다면 바로 보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제 실시의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질문 두 가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강제 실시의 대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제 실시 보상금 산정액이 실무상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으로 흔히 거론되는 실수료 상당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인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싱 판사님께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지 요인이 강제 실시권 허용에 있어서 고려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특허권자가 발명에 투자한 금액이고요. 두 번째는 이 특허 발명에 대한 신청인의 실시 가능성입니다. 네, 제품 판매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특허 발명의 실시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적절한 가격입니다. 1번과 2번 요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 3번을 고려하고요. 네 번째는 실시권의 존속 기간입니다. 만약에 존속 기간이 긴다라면은 로열티가 좀 더 긴 기간에 대해서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속 기간이 짧으면 로열티 비가 좀 더 높겠죠. 그런데 이것을 실질 상당액과 비교를 해 본다면요, 침해 소송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그런 손해배상액이 선고될 수 있는데, 직접적 손해배상, 간접적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간접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 보통법의 원칙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저희가 따르는데 특정 요인들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P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인 배상은 인도 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사와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넥사바라는 이름의 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그 강제 실시권의 보상을 산정할 때 UNDP에서 구체적인 공고사항이 있었습니다. 4%로 공고를 했는데요. 특허청장이 이런 수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6%에서 7%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통업체, 넥사벨의 유통업체 이익률이 사실은 특허권자의 이익률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4에서 6, 7%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특허권자가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약품에 대한 자사의 그러한 투자 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였다가 나중에 실시율이 7에서 8%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는 법률로 대가 산정 평가 요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넥사바 사례는 나중에 네 번째 질문에서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올리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Yes, thank you. As I mentioned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제 실시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독일에는 강제 실시권의 그 배상액에 대해서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충분한 보상을 그 계산하는 원칙은 사실 합리적인 그러한 로열티 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실시료율이 그것이고 그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 원칙들이 동일하게 사실 강제 실시권 보상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조 value는 이 신청인의 그 제품의 판매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품의 일부분만이 그러한 특허 범위에 해당된다면 이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강제 실시권의 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넓을수록 보상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당사자라면 하게 될 매출액의 비율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에서 10% 범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를 상한으로 언급한 사례도 있고요. 이 백분율을 정하는 요인은 첫 번째로는 이 강제 실시권의 범위가 넓을수록 보상도 높고 또 특허의 중요성 가치입니다. 진보성과 기술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을수록 보상도 높습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의 청구 가능성도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발명이 즉시 사용성, 신청인이 시판 가능한 제품이 취득하기 전에 아직도 필요로 하는 투자가 많을수록 보상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실시권 직접적인 경쟁업체에 하는지 여부도 고려가 됩니다. 라이트그라브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이센트레스 판매 상당한 이익을 취득을 했고 시장에서 함께 회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는 직접적인 경쟁업체 관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특허에서는 랄데그래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기본 정보만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특허는 이후 단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상당한 개발 작업이 필요했던 좀 취약한 그런 특허였습니다. 그리고 강제 실시권은 특허의 전체 범위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실을 감안해서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실시료를 신청인 이센트레스 순매출의 4%로 결정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은 판례로 대가 산정 평가 요소와 실시료 비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랄테그라비라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에서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쿠말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1498조 하에서 이 보상 문제를 보면은요, 그 법령 자체는 사실 가이던스를 이렇게 많이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특허법을 참조를 해서 가이던스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특허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할지를 판단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그 실시료를 그 선고를 하는데요. 1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그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조지아 패시픽 팩터라고 알려진 이 기준들을 적용합니다. 이 15개 요인들을 제가 일일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많은 요인들, 많은 절차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손실 자산은 정부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일부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바이돌 법에 따라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를 하는지 혹은 제3자를 상대를 하는지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를 재정 지원해서 이것이 이제 특허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특허에 대한 사실 충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입권을 이미 행사를 했고 어떠한 수수료도 또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가 개입권을 활용해서 바이돌법 하에서 개입
요건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어진 상황하에 합리적으로 판단의 수준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잠자는 공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잠자는 미녀가 아직까지 키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 정부 기관이 개입권이 사용했거나 혹은 제3자가 성공적으로 이 개입권을 획득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 실시권을 청구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될지, 어떠한 것이 고려가 될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실시료로 그렇게 판단할지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따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많이 나오군요. 예, 배도율법의 경우는 1498조와 달리 무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상인데 이 경우는 역시 아직 선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판사님. 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유형과 관련하여 규정은 총 판매 예정 수량, 또 제품의 판매 단가, 점유율, 기본율을 모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 예정 수량은 실시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예정 수량을 합한 것, 제품의 판매 단가는 실시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기본율은 3%이지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 내지 4%로 할 수 있습니다. 총 판매 예정 수량 곱하기 제품의 판매 단가는 결국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기본율은 실질적으로 실시료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국 특허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원칙적 방식은 침해 물건의 양도 수량 곱하기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에다가 생산 능력 초과한 수량 등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라는 복합 산정 방식입니다. 이 방식 대신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실시 보상액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하는 것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실시료 상당액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강제 실시가 허가되면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상액 산정 요소의 기본율이 3%로 정해짐에 반해서 침해 소송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시료 상당액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강제 실시 보상액 산정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강제 실시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4가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강제 실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재정 결정 주체가 누군지,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통상 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 서면 심사 또는 변론 중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불복 방법은 어떠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독일에 관하여 먼저 올리 교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법에 따라서는 우선 그 신청인은 실시권을 구하는 그 사람 혹은 기업입니다. 또 피신청인은 특허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실시권자도 참여를 할 수는 있고요. 이 주무관청 같은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에 있어서는 연방 특허 법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절차를 따릅니다. 취소 소송과 동일한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가 간의 그런 절차들에서도 이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통상 실시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해서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일은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 특허 법원이 재정에 의한 강제 실시를 허용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군요. 다음은 미국의 쿠말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498조 하에 보면 그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신 배심원의 그 절차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전용 실시권자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방 정부 혹은 그 계약자가 이제 동의 허락 없이 사용을 할 경우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에는 특허권자 혹은 그 전용 실시권자가 그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통상 실시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 1498조에 따라서 권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돌법에 따른 그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번거로운 행정 절차 때문에 이를 제대로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베이돌법에 따라서 강제 실시권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 발명자나 양수인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까지 그때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역시 통상 실시권자는 이 바이돌법에 따른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입권 혹은 강제 실시권자가 바이돌법 하에서 허용가 되었던 그 어떤 사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저 이 법에 따라서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바로 베이돌법에 따른 강제 실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인도의 싱 판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에는 두 가지 절차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이해관계자가 이 특허청장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이 절차 자체를 시작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특허청장이 먼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단의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청구인이 이제 청구 절차를 밟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그 실시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제 실시권 신청에 이의를 할 수 있는 모든 그 실시권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제출이 되고 나면 그 특허권자와 또 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그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 실시권 이 통지를 만약에 신문을 하지 않고 통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절차를 이제 적절하게 밟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 절차가 밟아져야 됩니다. 특허청장만이 강제 실시권을 허용할 수가 있고요. 특허청장이 어떠한 판단을 한 이후에는 이 심판원에 원래 항소가 제기됐었는데 지금 이 IPAB 심판원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등 법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딱 한 건의 강제 실시권 허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4건 정도가 기각됐습니다. 이 향후 뒤따르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두 심리 또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는 강제 실시에 대한 불복을 심판원에 해당하는 IPAB가 관할했지만 이제는 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됐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구판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1유형의 경우 정부, 주무부 장관이고 2유형의 경우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입니다. 피신청인은 특허권자이고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와 전용 실시권자를 공동으로 하여야 할지 또는 전용 실시권자만 할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재정 결정의 주체는 특허청장입니다. 통상 실시권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1유형의 경우는 포함됩니다만 2유형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제4조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재정 청구서 부본을 통상 실시권자에게도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5조에서는 대가를 결정할 때 통상 실시권자의 의견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면 심사를 거칩니다. 차이점은 1유형에서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2유형에서는 대가의 액뿐만 아니라 재정의 여부에 관해서도 그러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의견 청취의 범위가 더 넓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도 요청할 수 있어서 전문가 등 다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복 절차는 1유형의 경우 일반의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에 따릅니다. 2유형은 재정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가를 불복 이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경우 대가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 실시의 1유형의 경우 통상 실시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각국의 의약품 관련 강제 실시 주요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강제 실시가 허용되거나 강제 실시를 수단으로 약가를 인하시킨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제 실시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각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제 실시가 허용되거나 약가 인하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쿠말 교수님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시프로플록사신 특허권에 대하여 약가 인하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0년대 초에 탄저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균이 우편을 통해서 수천 명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편 집배원들이 이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저균 공격에 대한 치료책은 시프로플록사신 항생제인데 바이엘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바이엘사의 이 시프로플록사신 항생제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바이엘사는 일정당 좀 높은 가격 한 1.75센트에서 1.83달러를 제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강제 실시를 요구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기간에 캐나다는 이 의약품을 캐나다의 제약사에게 제조하도록 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엘사의 동의 없이 이런 실시권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엘사는 캐나다 정부와는 협상을 진행을 했고 더 나은 가격을 캐나다 정부에게 이제 1.3달러의 가격의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을 구매하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바이엘사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아도
또 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498조에 따라서 합리적인 실시료를 사실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법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것을 이제 제거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이엘사에서는 결국은 시프로플록사스는 일정당 95센트의 가격에 이제 팔겠다고 한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미 정부에서는 강제 실시권 행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위협을 한 것이죠. 바이엘사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강제 실시권의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의약품 강제 실시 발동에 소극적이었지만 이 10% 사건은 21세기 들어와 바이오 테러 사건 상황에서 정부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자, 다음은 인도의 싱 판사님께 바이엘사의 소라 편입에 대하여 강제 실시가 허용된 사례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라페닐 토실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장암과 그리고 간암을 치료하는 치료제였습니다. 이것은 치료책은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약품 자체는 인도에 있는 바이엘사에서 제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도에 수입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엔 일반 의약품 회사가 그래서 이제 강제 실시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가격은 이 바이오사의 판매가보다 50배나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사의 의약품은 284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팔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 강제 실시권을 신청했을 때 그 특허청장이 통계치를 보고 바이엘사의 그 실시 가능성들을 보고 그리고 바이엘사가 인도에서 이걸 실시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조도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 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강제 실시권이 허용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허용가 되었고요. 이게 4%가 이제 로열티 베이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특허 심판으로 갔고요. 7%로 이것이 또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고등법원 나중에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바이오사는 투자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도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약품 개발 관련돼서 어떤 증거도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를 제시를 했다라면은 로열티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특허청장은 간암 그리고 신종암 환자들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것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러한 합리적인 수준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서는 강제 실시권이 허용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제가 4월달에 5월달에 인도에서 그 팬데믹의 2차 확산기가 진행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백신이 환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암 시장에서 그 일반 가격이 20배로 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받은 의약품을 좀 더 접근성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저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네, 이러한 상황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소라 편입 사건은 인도에서 강제 실시가 허용된 최초이자 유일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강제 실시 허용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대중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독일의 올리 교수님께 랄테 그라비로크에 관한 2017년 연방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후속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랄테 그라빌 같은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이 허용됐을 뿐만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에서 인정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제조사는 랄테 그라빌은 성분을 제조를 했는데 이것은 이 피고의 특허 보호 범위 안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랄테 그라빌 같은 경우에는 HIV 감염 치료제였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임산부 그리고 소아의 경우 더 적었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무제한의 강제 실시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의 강제 실시권은 특허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형태의 강제 실시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된 실시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interlocutory proceeding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물질에 대한 강제 실시권 허용을 결정할 때 공익은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해당 의약품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이 환자군이 매우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렇다 해서 판결문의 이러한 요지는 중요한 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품과 그리고 기타 모든 시판용 의약품이 여성과 어린 아동들에게 투여됐을 때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군들이 신청군의 의약품에 의존하고 있었고 또 합리적인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환자군이 모두 소규모였지만 공익이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랄테 그라비엘 사건도 역시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 강제 실시 허용가 확정된 유일한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판시 중 공익에 관해서 환자 수 자체보다는 부작용이 적다는 치료적 특성을 중시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국의 사례는 건너뛰고 다음 강제 실시 신청이 기각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쿠말 교수님께 베이돌법 관련 사례 중 화이자사의 잘라탄 특허, 그리고 젠자임사의 파브라자임 특허, 그리고 에버비사의 리토나비로 특허 관련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이 공익 단체들이 미 국립보건원인 NIH에 이 개입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청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엔 여러 청구인이 이 화이자사의 녹내장 치료제인 잘라탄에 대하여 강제 실시를 청구하면서 이 미국에서의 가격이 다른 국가, 모든 국가보다 더 비싸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격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치료제를 사실 미국에서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로 NIH는 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또 다른 공익단체는 미 NIH의 젠자임사의 파브라자임에 대한 개입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사건이 된 이유는 공급 부족 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충분한 공급이 없었고 이로 인해서 이 환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접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환자들의 요구 때문에 이런 청구가 생겼던 것인데요.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의약품을 제조할 의사가 있는 제조 회사를 찾고 또 모든 그 허가 승인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NIH는 이
제약사가 그래도 애초에 예상되었던 기간을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간 내에 충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주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 공익단체가 개입권을 청구를 하면서 이 AbbVie사의 의약품인 리토나빌에 사용되는 그 6개 특허에 대해서 이 개입권 행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역시 기각을 했는데요. AbbVie가 적절한 양을 공급하고 있었고 또 이를 가격으로 인해 구매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그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NIH는 여기에서 그 미국과 다른 고소득 국가에서의 그 의약품 가격 차이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수의 기각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이 미국 정부가 이 개입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꺼리는지 실제로 공급이 부족해도 그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도의 싱 판사님께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베 다사티닙 특허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삭사글립틴 특허 관련 사례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사타닙 같은 경우에는 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입니다. 인도에서 이 비용이 약 1,360 미국 달러입니다. BDR 파마는 이 강제 실시권을 청구하면서 이 100불이라는 가격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리지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것이죠. 특허청장이 낸 입장은 사실 필요한 그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2조를 적용을 해서 이게 그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국가 긴급 상황의 나라에 확산된 상태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삭사글립틴 이라는 당뇨병 관리 약물에 대한 그 신청 사례였습니다. 리파마의 청구 역시 기각되었는데요. 이때 특허청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시판에 그 다른 그런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또 이 특허 발명이 합리적인 경제적인 가격의 일반 대중에 다른 그 글립틴 그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특허권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리파마의 강제 실시권 신청을 기각한 것이죠. 이와 같이 청구가 또 기각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알고 있는데요. 도하 선언 이후 만약에 인도에서 의약품을 그 제조 설비가 없는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팔에 수출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있었는데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근거가 있는 사례인지 그리고 네팔에 충분한 그 제조 시설이 없다라는 것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오올리 교수님께 콜리페론 특허에 관한 96년 연방대법원 판결과 알리로쿠맙 특허에 관한 2019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네, 감사합니다. 독일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네, 강제 실시권 신청이 이제 기각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95년에 폴리포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라는 성분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였는데요. 이 신청인이 주장을 하기를 이제 폴리페론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의약품이다. 분목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사실 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약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관절염을 위한 더 나은 치료제다라고 주장했는데 특허에 대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관절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에서는 이 항소를 허락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유일한 강제 실시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파리 조약이라든가 1945년 이전의 판례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익 기준이 충분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성분이 다른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 성분보다 현저하게 낮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면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법정에서 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해서 펠리페론은 이러한 성분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더 최근의 케이스입니다. 로크마 케이스는 2020년도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노클로너 항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이었는데요. 신청인은 주장을 하기를 이 의약품은 다른 어떤 시판 의약품보다 더 낫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의 두 번째 판결 요지로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인된 생물 통계학 원칙에 따른 유효한 임상 시험 결과가 해당 의약품의 활성 성분이 중대한 질병의 치료에서 기타 시판용 제품에서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동일한 정도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특히 이 치료제가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환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또는 이 우수한 특성이 다른 방식으로 검증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강제 실시권 허여로 요구하는 공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특허법원과 항소심인 연방대법원에서는 모두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이 자사 제품이 대상 장애로 인한 환자의 사망 위험을 크게 줄였으며 입증 가능한 연구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법원은 이 연구가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법원은 이 강제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듣고 보니 강제 실시를 허용한 사례의 근거는 다들 비슷한데 기각한 근거는 매우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행복한 가정은 다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이 생각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각 사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 판사님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강제 실시 신청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강제 실시가 기각된 두 가지 사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리백 사례입니다. 글리백은 그 만성 골수병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시민단체가 2002년 1월 30일 그 특허권자인 스위스 노바티스사를 상대로 글리백 특허에 대해서 재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주된 청구 이유는 글리백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가격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하기에는 너무 높아서 강제 실시를 통하여 저렴한 복제약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강제 실시 여부를 판단할 때 실시의 긴급성, 환자의 수, 전염성, 약에 대한 접근성, 대체 수단의 존부, 질병의 치명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환자 수가 600명에 불과하고 전염성이 없으며 약이 무난히 공급되어 왔고 글리백이 WHO에 등록된 필수 의약품이 아니어서 강제 실시가 허락되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장은 재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모든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실제 부담액은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약가의 10% 수준인 점, 글리백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 대외무역법에 의해 자기 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푸제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제온은 말기 에이즈 환자를 위한 치료제입니다. 시민단체가 2008년 12월 23일 특허권자인 미국 트라이머리스사를 상대로 푸제온에 관해서 재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푸제온이 에이즈 치료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 가능하지 않음에도 약가 협상 결렬로 4년 이상 국내 공급이 거부되어 환자의 의약품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청장은 재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약가 협상의 결렬로 인한 공급 중단이라는 사유로 특허권을 제한할 경우 특허권 제도가 훼손된다는 것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또 통상실시권 설정 시 청구인인 시민단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등의 실시 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통상실시권을 실시하더라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점, 푸제온 외에 에이즈 치료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는 점, 또 특허권자가 푸제온을 무상 공급하여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가 해소되어 재정의 긴급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딱 1시간이 되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이 계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각국의 강제 실시권 제도와 현황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세션 가운데 나온 패널분들의 귀중한 고견과 그리고 못다한 말씀들을 나중에는 좀 더 자유롭고 긴 시간으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모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권순민 고등법원 판사님과 구성진 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